정치 연한 전문가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송국권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김관욱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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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처음 주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정부가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관으로 이 교도소와 소방서 그리고 119 분야 뭐 이런 거를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 이게 왜 이런 기관들이 좀 검토되는 겁니까? 이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려면은 일단 대체 복무의 길을 터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의 처벌은 합헌이다라고 했지만은 동시에 대체 복무의 길을 2019년까지 열어줘야 된다라면서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체 복무를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군대처럼 합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합숙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소방서라든지 또 뭐 경찰서라든지 119 이런 분야거든요. 다른데 이제 요양시설 같은 데도 굉장히 인력은 필요하지만은 그런 곳은 일단 합숙 시설이 없고, 그리고 또 거기서 합숙을 하려면은 간호사라든지 간호조무사라든지 또는 요양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 교도소라든지 소방서 그리고 119 분야 이 세 분야로 선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대체 복무 주요 업무 첫 번째가 지뢰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거든요. 왜 지뢰 제거일까요? 김학용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한 법안에 들어가 있죠. 지뢰 제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뭐 또 어떤 뭐 요양병원이나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지뢰 제거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실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하지만은 병역 근무자가 연간 양심적 병역 거부가 500명, 600명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서 99.2%가 특정 종교 교파입니다. 그렇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에서 그 병역 거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집총을 거부한다, 총을 들고 거부한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사람을 살상하는 지뢰를 제거하는 데 투입되는 게 어떠냐.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좀 선동적이죠. 그렇죠. 선동적인 구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실제로 저 지뢰 탐지병원 그 최근방 그 배 아래서 상당히 고도 훈련을 받은 병사들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작업. 굉장히 위험한 작업이죠. 지뢰 탐지기로 계속 그 지뢰를 훑어나가는데 그것을 이제 보조를 하는 역할을 하라. 상당히 선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징벌적인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법안이 만약에 그 통과되더라도 그것은 아마 좀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저런 것들 때 저런 조항 때문에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이 다 묻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9 뭐 소방대 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는 좀 특수한 것이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은 뭐 공공병원이나 노인 전문 요양시설 이런 데 보내는 이유가 우리는 그 사회복무요원이라고 있어요. 현역을 가지 않고 사회복무요원들이 그 판정을 받은 요원들이 주로 뭐 공공기관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행정보좌를 하고 또 지하철 같은 데서 안내도 하고 하는 그런 병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조금 특수한 케이스죠. 대체복무요원들을 그 어떻게 보면은 좀 전쟁을 예방하는 이런 부서나 아니면은 그 구호단체 이런 데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기간도 상당히 늘리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군대에 가는 병력들한테도 좀 공감을 가는 그런 측면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갑자기 지뢰 제거 뭐 지원 이런 것이 나오니까는 상당히 좀 선동적인 부분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대체 복무 기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역 복무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대체 복무제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간은 1.5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합숙을 기본으로 했고요. 업무의 난이도도 현역 복무보다 좀 어렵게 24시간 뭔가 항상 그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업무들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근데 이제 이게 또 지나치게 징벌적으로 흘러가면 또 안 되거든요. 경계를 하되 난이도는 확실히 현역 복무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체 복무와 일반 복무의 형평성 문제를 맞추는 게 상당히 골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복무를 하는 장병들이 불만을 안 가질 정도로의 어떤 수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 징벌적이 되면 사회적으로도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러니까 곧 뭐 내가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이 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까지 담당할 정도로 가면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장병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복무를 하는데 너는 복무를 안 하는데 그러면 어느 조건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나온 것이 지금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1.5배 정도 기간을 늘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정부안을 보면 한 2배 정도. 2배 정도인데 가장 긴 이제 복무 기간을 담당하는 것이 공군이잖아요. 공군이 22개월인데 그거에 이제 제곱. 해서 44개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사실은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2배를 이제 더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44개월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그런 어떤 우리의 병역의 의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 뭐 조금 경고를 하면 즉 어떻게 보면 이 상황까지도 감수하면서 나는 병역을 거부하겠다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것이 전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119라든가 뭐 교도소라든가 뭐 그것도 합당하다고 보고 44개월도 괜찮다. 불필요한 요번에 핵심은 이제 결국에는 불필요한 어떤 전과자를 안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뭐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것이 그 복무 기간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 지금 세 갈래로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박주민 의원은 1.5배라고 그랬죠. 그러면 현역병이 지금 18개월을 줄어들고 있습니다. 21개월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한 27개월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아까 말씀드린 국방부 안에는 2배로 되어 있습니다. 2배면은 36개월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또 한국당에서는 44개월을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공군의 2배. 그렇다면은 지금 27개월과 44개월까지 이렇게 큰 차이가 벌어져 있어요. 그럼요. 이 기간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것이 지금 뭐 건보처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는 것 같은데 이 기간 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쟁점이 되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가 저번에 결정을 할 때 내년 연말까지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문제를 놓고 상당히 좀 시간을 좀 오래 끌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 해외 사례랑도 많이 비교를 하고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외국에서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 같은 경우는 1776년에 이 양심적 병역 거부권이 주 헌법에 정식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200년이나 늦은 것이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뭐 덴마크라든지 체코라든지 독일 이렇게 25개국에서 이 대체 복무제를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런 나라들에서는 한 2배 정도 하고 있고 사회 복무, 사회 봉사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서는 한 70%가 부정적입니다. 그렇지만은 대체 복무에 대해서는 또 70%가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상반된 정서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이 대체 복무제 도입을 인정을 한 것은 사실상 양심적 병역 거부를 존중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배 정도로 복무기간을 늘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 정서를 감안한 것인데 사회적 인식이 이걸 징벌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앞으로 이제 오는 30일 날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인식은 헌법 상의 가치, 양심적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동시에 그리고 극방 의무의 가치도 인정을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 시간을 훨씬 늘리는 건 이제 약간 징벌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의무병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해서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 의무병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양심적 병역 거부를 뭐 본인이 어떻게 하든 좀 이게 좀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뭐 덴마크, 체코, 독일 25개 국가는 징용제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배 정도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2배를 왜 늘리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형평성 내지는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군대 간 사람들하고 가능한 한 같은 조건을 복무하게 한다라는 것이지 당신들은 군대를 안 갔으니까 징벌적으로 2배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정리해 줘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합리적인 절충안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다시 기로에 선 특검입니다. 자, 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정치권의 공방이
아주 거세고요. 앞으로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일단 여야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영장 기각된 것은 역시 검찰이 무리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이 김경수 지사의 무죄를 시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직 지사라는 점을 고려해서 기각 결정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8개국에서 실제로 하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이제 여야들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봤는데 자, 이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특검을 굉장히 중요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특검을 연장시켜라 30일 동안.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구속을 영장을 기각한 자체부터 사실 그 동력은 상실된 것이다. 네. 그러니까 특검이 뭔가 이걸 연장하려면 새로운 어떤 물증이 만들어져서 그러니까요.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새로운 물증도 나온 것도 없고 또 법원이 구속을 시켜서 이걸 수사를 계속할 만큼의 어떤 영장을 사실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기각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 수사를 연장해야 되는 어떤 명분은 지금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지금 야당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당히 좀 공허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특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감안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연기 즉 이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무리한 수사의 방증이다. 정치특검이라는 말로 이 김경수 지사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이런 논평을 내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특검이 이 수사 연장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정치권 공방으로 가면서 특히 여당에서 그 정치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치특검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허위권 특검에게 임명장을 줄 때 이번 사안은 다분히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후에 김경수 지사가 그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갈 때 친문 국회의원들이 쫙 같이 둘러싸서 갔죠. 그리고 그 특검에 출석할 때 2번 출석할 때 지지자들이 뭐 장미꽃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기각이 돼서 나올 때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박광훈, 박정, 심창현 의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막 갔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이런 모습이 그 여당에서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쪽에서, 김경수 도지사 쪽에서 좀 정치적인 사안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여당 대변인은 이것을 정치특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이런 사안이 되니까 이것은 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검 기간 연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여당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계속 이게 정치특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 송인배 그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하고 또 어떤 혐의 사실을 공포를 특검에서 하고 그래서 여론을 끌어간다 해서 정치특검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어차피 영장도 기각됐고 하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특검 기간 30일 승인을 하기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동력이 확 줄어든 건 사실이고 야당에서 주장하는 건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뭐 야당에 영장 재청구하라라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지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지금 남은 이제 선택지가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유는 이제 이번 토요일 날까지 특검의 1차 활동 기간이 사실상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장을 재청구를 하려면은 새로운 결정적인 물증이 나와야 돼요. 또는 새로운 혐의가 포착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 그러면 일주일 만에 그걸 만들 수가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없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수사 동력을 상실하면서 내부의 사기가 아주 저하돼 있고 특검의 구성원들의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특검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실제로 청구를 했지만은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것 관련해서는 어쨌든 간에 특검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성과주의 얽매인 것 아니냐. 그 대표적인 게 노회찬 전 의원이 굉장히 불행한 그런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본건은 아니었거든요. 본류는 댓글 조작 사건인데 그쪽으로 좀 격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나왔고 또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자충수가 된 게 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동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재청구는 안 할 것 같고 그러면은 두 번째로 남은 선택이
수사기한 연장 요청이거든요. 네. 그럼 지금 연장을 요청하려면 새로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명분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스스로 수사기한 연장을 요청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당에서 먼저 요청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안 맞는 얘기죠. 만약에 이제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 요청도 안 하게 되면은 한국당의 그런 주장이 굉장히 설득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경수 지사의 얘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진실 특검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특검의 어떤 선택에도 당당하게 그리고 연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영장이 기각되면서 결국은 이제 불구속 기소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법리 다툼을 하는 건데 이제 김경수 지사가 실질적으로 그 댓글 조작을 하는 것이 시연에 있었는지 그 부분. 그러니까 정황 증거들을 갖고서 아마 특검은 계속해서 김경수 지사의 유죄를 이제 주장할 것이고 김경수 지사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의 어떤 인지를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다. 뭐 그걸 계속 그런 어떤 법리 공방이 계속 이어질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어떤 결정적인 물증이라는 것, 즉 그 김경수 지사가 주장하는 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증거물을 특검이 제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한계를 여태까지 보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댓글 조작 수사라는 본령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엔 다른 어떤 뭐 예컨 공직선거법 수사라든가 또는 뭐 정치자금법 수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의 어떤 내용만 더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이어져 온 것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국민적 공감대를 지금 많이 얻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불구속 수사 상황에서 법리 다툼이 지리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이 부분이 이제 특검이 계속해서 특검을 유지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지금 검찰로 이전이 될 텐데 거기서 얼마만큼 공소 유지가 잘 될 수 있는지 그건 또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시는 특검은 이제 해체가 되죠. 해체가 되고 새로운 수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공소 유지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핵심이 그러니까 드럼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을 김경수 지사가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잖아요. 받는지 안 받는지인데 지금 특검이 계속 내세웠던 거는 어떤 진술뿐이 없습니다. 진술과 어떤 파일, 그러니까 경고무 활동 자료를 보고했다는 파일, 요거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쪽에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떤 물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녹음 파일이 있든지 사진 파일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 그 법원에서 일단은 김경수 지사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죠. 그렇다면 새로운 물증을 제시를 해야지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날 텐데 지금 그 공소유지를 하기 위한 검찰에서 새로운 물증을 들고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뭐 종합을 해보면 특검은 이제 김경수 지사의 영장 기각으로 많은 수사에 어떤 동력을 잃었고 결국에는 이 특검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많은 분들의 중론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를 둘러싼 뭐라 그럴 거야 그 의혹들 이 진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100% 동의하는 여론은 아니거든요. 그 여론의 향방은 또 어떻게 이제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최종 결론이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 이번에 이제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서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만난 것이죠. 아는 것처럼 이제 여권의 핵심 유력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됐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번에 구속영장이 사실상 기각이 됐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물론 이제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특검이 굉장히 불리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을 하면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고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특검 측에서 결정적인 물증을 제시를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재판이 가게 되면은 결국은 특검이 불리한 결론이 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경수 지사가 재판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은 김경수 지사는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본인이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다만
어쨌든 간에 김경수 지사는 경남지사기 때문에 도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좀 보여야 된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 중인 동안에는 겸손하고 좀 낮은 자세를 좀 보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검이 지금까지 보면은 특검이라는 것이 살아있는 정권을 겨냥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항상 특검이 면죄부 특검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권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로비 사건 특검이었는데 그때도 다 면죄부만 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공한 특검이라는 게 최순실 특검이에요. 그거 외에는 정치적인 다 정권을 겨냥한 특검이었는데 전부 면죄부를 주는 그런 특검이었고 이번에도 결국 이렇게 끝난다면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 보면은 일단 법적인 면죄부를 받죠. 그다음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을 게 없습니다. 본인의 그 특검 수사 과정에서 그 당권 도전에 나섰던 모든 후보들이 김경수 지사를 옹호를 했고 아까 저 장면도 그 박홍원 의원이나 박정희 의원은 최고위원회 출마한 분이에요. 출마한 분들이 저렇게 뒤에 대해서 이렇게 서 있어주고 어떤 정치적 위상이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물론 뭐 그 부분적으로는 어떤 쪽에서는 정치적으로 여전히 열심히 남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만 딱 보면은 오히려 위상이 올라가죠. 아니 근데 허익범 특검이 지금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 같지는 않아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많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은 혐의를 이제 소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드루킹의 진술에 의존하는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의 진술이 바뀌면 특검의 위상 입장도 같이 바뀌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뭐 이거를 이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것을 뒤집고 뭔가 반박할 수 있는 뭔가 증거라든가 이런 걸 제시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100만 원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엔 주고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나중에 가서 드루킹이 그 진술을 거부하고 주변에서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또 시연도 여러 명이 있는 데서 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또 독대할 때 했다. 뭐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민감한 증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이 부분을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지금 가서 법원에서 이게 소명이 잘 안 된다라고 할 때 그걸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허당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뭐 이 법리 다툼 속에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승산이 그렇게 크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특검을 물론 안 했겠죠. 안 했는데 결과를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지금 그 도모 변호사도 2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속시킨 사람이 단 2사람이에요. 그 킹크랩을 개발했다는 경공모 회원 2사람. 경공모 회원 2사람만 구속시킨 그 상태에서 특검 활동이 종료가 되니까는 결국은 2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됐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뭐 김경수 지사도 이제 뭐 구속이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재판도 이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정치적으로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물증이 나타나서 재판에서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법원에서도 자주 이 재판을 열기도 어려울 거예요. 현역 도지사이기 때문에 계속 그 법원으로 출석을 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서 할 텐데 출석을 하라고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특검 활동이 이 상태에서 연장이 되지 않고 종료가 되면은 이 사건도 자연히 그 법적 절차만 거치면서 그 종료가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이 사건이 정치적 사건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여야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건 틀림없다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정쟁이 일어나는 이런 그 태도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지금 심지어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서 결론이 일단 났지 않습니까? 영장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 망나니 얘기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민주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런 태도도 굉장히 오히려 스스로 야권에 의해서 특검을 겁박하느냐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그런 발언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당연히 이제 자연스럽게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은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야는 좀 재판의 결과를 조용히 좀 지켜보고 재판의 결과가 나오면은 좀 존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